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금 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국정 제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이 비상계엄 선포의 가담 또는 방조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데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조금 전에 이제 출석 장면인데 그러면서 고생 많으시다라고만 짧게 입장을 내고 들어갔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피의자로 소환을 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개헌 선포와 관련해서 모종의 역할을 가담했고 그것을 도왔다 또는 관련한 중요 임무를 이제 부여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국무총리직이라는 것은 대통령 다음으로 2인자이고 또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는 성격인 만큼 그 책임도 굉장히 중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무총리께서는 종전의 진술로는 나는 내란이 선포될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허위 진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 폐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증과 관련한 수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선서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오늘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은 소환 조사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겁니까? 일단 진술의 변화가 있는지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진실한 태도로 진술을 하는지를 확인할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CTV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은 남아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진술이 번복되고 이 법정 앞에서 진실한 태도로 임할지 아닐지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재차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진술이 바뀌는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까? 일단은 내가 부인해봤자 여러 가지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입장의 변화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진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고 압박적인 진술 조사를 통해서 이 피의자로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해서 재차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물증이나 CCTV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듣고 나서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을 할 텐데 청구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특검이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모두 두 번의 소환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번이라는 숫자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진술과 과거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도 똑같이 거짓 진술을 할지 또는 진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진술에 대해서 재차 반복적인 진술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차례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된 정황들이 이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하거나 증언했던 내용과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재차 입장을 확인하고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왜 거짓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자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도 피의자 소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인을 하다가 영장실질 심사 단계 가면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라고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진술의 변화가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내란 재판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앞서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형사재판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제는 대통령의 신분에서 이제 나온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기억하거나 본인이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실되게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보이고요.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한 명 한 명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해서 녹음과 또 녹화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적으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몽령 의 차원으로 그치는 행위였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계엄이 불발되거나 이렇게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들은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가중되는 진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았던 사건이고 실제로 계엄 선포문과 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증언이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방사령관 중사의 증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다른 이제 그 가담자들 군인들이 확인하고 있느냐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렇고요. 앞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으니까요.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건지 짚어볼까요? 네, 대체적으로는 공천 개입,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하고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와 관련한 명태균 씨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명태균 씨의 주장은 2022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관련자들과도 통화를 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진술을 제시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과 통화를 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공천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정의 어떤 대가라든가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도 이제 보완 수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김건희 여사가 1회 조사 때는 나는 잘 모른다. 그때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또 공무원들의 관계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가 의 진술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세 번째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이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부인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혐의 다지기 진술을 계속적으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지 사실을 이야기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일단 특검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부인하는 취지를 기록에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조사에는 지금 2차례, 3차례 나오고는 있는데 진술은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특검 조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시도했던 강제 구인의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력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협조하는 모습이 내가 양형 단계라든가 특히 차후에 이뤄질 구속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집행정지, 보석 신청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되 내가 진술에는 내가 잘 모른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서 이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호인과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1, 2, 3차는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4차, 5차는 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특검 측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 내일 이제 다시 출석을 해라라고 김건희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선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상 거의 출석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전략과 관련된 부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가능성, 앞으로 이제 뭐 4차, 5차, 3차, 4차, 5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봐야겠습니까? 이미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죠. 그런 만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충분히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인가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란죄와 관련해서 극도의 어떤 암투병 중인 분들도 수사에 임하고 또 병원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는 증언대까지 써서 증인으로서 참석한 전례를 봤은 만큼 아주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떤 위기가 없는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도저히 건강상의 상태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방문 조사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 아파요,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라는 것은 특검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과 의견, 그러니까 앉아서 어딘가에 이동해서 소환 조사를 받기 어려운 극심한 어떤 생명의 위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수사기관에서 배려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실제로 강제 유치,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 같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렇게 안가 같은 경우는 군사상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이 비밀 취급 장소에는 이 허가권자의 허락 없이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보안시설로서 출입 허가를 누군가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불법 침입이 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가 중요시설에 이 사기업 회장, 서희건설 회장을 2차례나 불러서 여러 가지 사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정황은 이 서희건설로부터 뇌물 내지는 여러 가지 금품을 수수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성립을 하겠죠. 서희건설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적 관계가 있고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부를 정도로 여러 가지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실제 서희건설의 인사청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황들은 김건희 여사의 이 뇌물수수라든가 알선수재와 관련한 뚜렷한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특검에서는 지금 안가해동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서희건설의 현황이라든가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안가에 해동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동석을 했는가 그리고 안가에 해동하는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나 구체적인 현안을 서로 모종의 어떤 연락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뇌물죄 성립에 관련해서는 인적 관계, 만난 횟수 그리고 만나서 한 이야기 이런 것들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청탁 등과 관련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이날이었어요. 어제 이제 통일교 측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로 알려진 이제 이모 씨 모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까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성배 씨가 좀 유의미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진법사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탁과 뇌물, 금품 수수의 연결고리점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건넸다라는 진술이 나오는지 또는 그 실물이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윤 전 본부장에게 잘 받았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이 일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서브 브로커 이모 씨의 어떤 행위보다 이 건진법사의 행위가 범죄의 중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어떤 기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관련한 청탁을 했다라는 정황을 기초로 해서 이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건진법사도 내가 자백하고 인정해서 선처를 받거나 구속영장 관련해서 기각을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고 진술을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건진법사가 내가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한 청탁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나 그 선물로 무엇인가를 받아서 전달했다거나 또는 그 물건은 어디에 있다. 이런 진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주 유력한 유죄의 증거거든요. 특검에서는 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건진법사를 다시 소환해서 지금 출범 이후 첫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은 이 통일교인 명단이랑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대조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치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압수수색이 무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당과 관련해서 정당에 어떤 사람이 우리 당원인지 여부는 헌법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임의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것을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요. 다만 예. 이렇게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되는 것이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강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당원 명부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이 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는 이 당 차원에서의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통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거나 집행이 안 됐던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제공을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대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이것을 방어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부를 발췌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통일교 측의 명단이 필요한 특검의 필요성은 이 통일교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또는 권성동 의원에게 뭐 현금이나 금품을 지원하면서 이 당 선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그 부분, 그것은 당원 명부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전후의 통일교 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만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씨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향후 법정에선 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계엄 선포 행위가 불법 행위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간명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위법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김건희 여사가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후로 모종의 역할을 했다거나 방조를 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필요.
필요하지만 현재 김건희 여사는 내란죄 관련해서는 수사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 손해배상 청구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난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또 관련된 특검에서 그런 정황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도 책임 대상으로 포함한 원고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 재산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소송 참여인들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할지 그리고 소송의 결과는 어떠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